10.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 좋습니다. 버스 노조가 모레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버스 노조와 비공개 회동을 갖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달 안에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형식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르면 오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김 전 차관은 어제 두 번째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중 정상이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무역 현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에 성공한 후 협상을 하면 중국에 더욱 나쁠 것이라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네, 이대로 가다가는 버스 총파업입니다. 노조 측이 예고한 파업 시점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나름대로 대화는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부총리가 노조를 만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다 할 묘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파업을 막으려면 버스 요금을 올려줘야 하고 그러려면 결국 지자체들이 나서줘야 한다라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기조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버스노조가 모레인 15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버스노조 지도부와 비공개 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회동에서는 주 52시간제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의 요구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노조는 환승비용 부담 여력을 정부가 높여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파업이 주 52시간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1일 2교대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으로 주 52시간제 시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그러면서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버스기사를 충원하려면 결국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심각한 경기도의 경우 필요한 추가 재원이 연간 3천억 원, 시내버스 요금 200원을 올리면 상당 부분 충당될 거라는 게 정부 계산입니다. 정부는 경기도가 상징적으로 먼저 요금을 올릴 경우 수도권 환승 할인에 대한 추가 수익을 다 가져가도록 논의 중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요금 인상이 어렵다는 지자체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또 지자체가 적극 중재해 노사 타협을 이끌어낼 것과 지자체별 비상수송 대책을 강조할 뿐 구체적인 정부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나 정부 대책을 논의하지 않으시고 모든 책임을 노동조합과 그다음에 지자체에 돌린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파업이 현실화되면 전국 버스의 절반이 멈출 수 있는 상황.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하겠다지만 어디에서 얼마나 채울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는 건 요즘 국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이 추경이 시급하니 빨리 좀 처리를 해달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국회는 공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는 당정청, 또 패스트트랙 철회 전에는 장애투쟁 접을 수 없다는 한국당, 접점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가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추경안 처리 때문입니다. 당정청은 여야 합의로 이달 안에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게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지진과 강원도 산불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에 있는 지 17일이 됐습니다. 각종 민생 법안도 5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등 노동 법안, 39주기를 앞둔 5.18 특별법 등입니다. 당정청은 기념일 전에 5.18 특별법과 추경안 시정 연설까지 마무리하겠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5.18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광주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데 전혀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제는 장외투쟁 중인 한국당입니다. 한국당은 미세먼지, 산불, 지진 등 이른바 재해추경은 가능하지만 경제추경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포퓰리즘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또다시 추경을 하겠다는 거는 밑 빠진 독에 물집 뒷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추경 논의를 위해선 우선 패스트트랙 철회부터 하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이어서 앞으로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네, 이 상황을 타개해보려고 청와대에서 제안했던 게 여야 지도부 회동입니다. 어떻게든 다 같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가져야 국회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자유한국당은 회동의 형식을 놓고 이견이 큽니다.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독대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영원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진정한 대화의 의지가 계시다면 제 말씀을 받아들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당과 청와대 입장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대통령과 개별적인 접촉은 전국 현안을 푸는데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정당의 민주적 정당 운영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원내대표 중심의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해선 기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한국당은 5당이 아닌 교섭단체 3당만 참여하는 협의체를 고수하는 상황. 국회 질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여야정 협의체는 반드시 원내 교섭단체 대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여당도 5당이 어렵다면 3당 협의체만이라도 우선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추경안과 5.18 특별법 등 현안 법안들을 이달 안에 처리하려면 한국당을 대화 테이블에 복귀시키는 게 급선무란 판단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교섭단체 간 협의가 국회의 오랜 관행이고 정형화된 대화 채널인 만큼 3당 협의체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경우 협의체에서 배제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민주평화당이, 오는 15일엔 바른미래당이 원내대표 교체를 앞두고 있어 여야 간 꼬인 실타래를 풀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어제 또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다음 수순은 구속영장 청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은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중천도 모른다, 별장에도 간 적 없다, 영상 속 인물은 내가 아니다. 이 얘기만 반복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김 전 차관에 대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 소환 조사만입니다. 김 전 차관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환 조사보다는 영장을 통한 신병 확보를 선택했다는 해석입니다. 윤중천 씨 정말 모르십니까? 검찰은 어제 김 전 차관을 불러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또 윤 씨가 아닌 다른 사업가 A 씨에게도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별장 성폭력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은 윤 씨는 모르는 사람이다. 별장에 간 사실이 없기 때문에 동영상 속 남성은 본인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를 모른다는 이유로 대질 조사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A 씨에 대해선 아는 사이는 맞지만 뇌물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 이후 김 전 차관의 성폭력 의혹과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의 외압 의혹도 계속해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지난 주말 미중 무역 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이 났지만 그래도 두 정상이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서 무역 현안을 논의할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에 성공한 뒤 협상을 하면 중국에는 더 불리할 테니 지금 협상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이 다음 달 일본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무역 현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G20 meeting in Japan toward the end of June next month. The chances that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Xi will get together at that meeting are probably pretty good. 커들로 위원장은 추가 협상이 결정된 건 없지만 중국이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문우신 재무장관을 베이징으로 초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지난주 협상에서 최종 합의가 무산된 건 중국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ant to be as sure as we can be. We don't think the Chinese have come far enough. 커들로 위원장은
지식재산권과 사이버 침해, 기술 이전 강요 방지 합의를 확고히 하기 위한 중국의 입법화 조치가 있어야 하며 그때까지 관세 부과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중국이 기술을 훔쳐가는 것을 그만두게 할 것이라며 이 부분을 합의하지 못하면 협상이 결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en a deal doesn't work for the United States, no deal shall be done.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내년 대선에서 자신의 승리가 확실하다면서 재선 후 협상에선 중국이 더욱 불리해질 것이니 지금 협상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0일 235조 6천억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시점이 중국 화물의 미국 도착이 아닌 중국 출발로 정한 만큼 실제 관세 부과 효과는 3, 4주 뒤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프랑스는 부르키나파소에서 인질 구출 작전 중에 숨진 특수부대원 2명을 추모하며 비통함에 빠졌습니다. 내일 오전 파리에서 추모식이 열리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무사히 귀환한 3명의 인질을 맞이한 마크롱 대통령.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도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환영 인파도 없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귀환식이 이루어진 건 작전 과정에서 최정예 특수부대원 2명이 전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작전 도중 발각되자 인질의 안전을 우려해 발포하지 않았고 맨몸으로 테러리스트들에게 달려들다 근접 사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추모식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전 마크롱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여행 금지 구역으로 정한 곳에서 벌어진 구출 작전에서 희생이 발생하면서 책임 공방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D'abord que les conseils aux voyageurs que le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diffuse régulièrement doit être respecté intégralement. Les conseils aux voyageurs, ce ne sont pas des vœux pieux. Ce sont des incitations impératives. 반면에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르몽드는 부르키나파소와 베냉 국경지역에 펜드자리 국립공원 지역 일부분만이 지난해 말 적색 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다며 국민들에게 위험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출작전 이틀 만에 부르키나파소의 한 카톨릭 성당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신부와 신도 등 6명이 숨졌습니다. 외신들은 약 20명의 무장 남성들이 신도들을 에워싸고 총을 난사했으며 교회 등을 불태운 뒤 차를 타고 달아났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울산의 한 터널에서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14명이 다쳤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곳곳에서 화재도 이어졌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터널 안, 차량 여러 대가 어지럽게 서 있습니다. 옆으로 쓰러지거나 일부가 부서진 차량들 사이로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오갑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울산시 동구 마성터널에서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탑승자 등 14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터널 안을 달리던 차량이 구분 구간에서 정체로 서 있던 차량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릅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쯤에는 경남 밀양의 한 사료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 40여 대가 출동해 2시간 만에 불을 껐지만 공장 한 동과 옆에 붙어있던 다른 회사의 공장 일부가 불탔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에 사료를 만들 때 쓰는 생선 기름 등이 많이 보관돼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에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수풀과 나무 등 임야 2,000제곱미터가 탔습니다. 산림헬기 3대와 소방차량 13대 등이 출동해 1시간 반 만에 불을 껐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이 어제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을 뒤덮은 갖가지 오색연등 아래로 만여 명의 신도들이 경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북소리,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기원하는 28번의 종소리가 경내에 울려 퍼집니다. 탄생 2563년을 기리며 되새기는 부처의 자비와 가르침. 올해는 마음의 자비를, 세상의 평화를 이라는 봉축표어에 따라 갈등이 사라진 평화로운 세상을 기원했습니다.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추구해온 우리 민족은 5,000년 동안 이 땅에서 희로애락을 함께 하였습니다. 공동체 구성원은 화합이라는 100만 등불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스텔라 데이지오 실종 선원 가족과 삼성 직업병 피해자인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저희 이게 피난 모두 피해자들을 이웃으로 생각하시고 조계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헌화를 함으로써 부처님 자비로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부산 범어사와 전남 순천 송광사 등 전국 사찰에서도 봉축법요식이 진행됐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사찰을 찾은 시민들은 절을 올리며 저마다 소원을 빌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과 안녕을 빌고 졸업을 하고 취업 걱정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부처님께 빌러왔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에서 다양한 봉축 행사가 열려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을 되살렸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네, 이 봉축 법요식을 맞아 신도들이 몰려들던 시각에 양산 통도사에서는 차량이 사찰 내 통행로로 돌진해 한 명이 숨지고 10명 넘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운전 미숙이거나 혹은 급발진이었을 수도 있는데 운전자는 75세 노인이었습니다. 공웅주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사찰 입구를 통과하더니 갑자기 속도를 올려 인도에 있던 사람들을 덮칩니다. 어제 낮 12시 50분쯤 경남 양산 통도사 경내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3초도 되지 않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인명피해는 컸습니다.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60대 여성 등 8명이 중상을, 4명이 찰과상 등을 입었습니다. 특히 숨진 40대 여성과 중상을 입은 60대 여성은 모녀 사이로 함께 사찰을 찾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자동차 와가지고 팍 소리가 난과 동시에 그 에어백이 터지는지 막 푹 끓이고 여기저기 완전히 알비교환이었죠. 막 피투성이 되고 튕겨가지고 저쪽으로 튕겨나가는 사람도 있고. 피해자 대부분이 차량 주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어 등 뒤에서 오는 차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승용차는 사람들을 친 뒤 10m가량 전진했고 다리 표지석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사고가 난 시각에는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많은 불교 신도가 이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칫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사고를 낸 75살 운전자 김모 씨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요. 그 전체 이제 볼거 이제 서가 있다가 이제 차 출발하려고 살려고 하는데 그 차가 확 나가보니까 각종의 뭐 브레이크 밟아도 이게 뭐 되지가 안 하는 게라 그게요. 경찰은 고정인 김 씨가 운전 미숙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블랙박스 화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올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주민들이 발암물질 오염수에 피해를 입을까 걱정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돌을 캐낸 산에 140만 톤이 넘는 지정 폐기물을 묻어놓은 전북 익산인데요. 여기서 나온 오염수가 이미 3만 톤이 넘는데 올여름 또 넘쳐나면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박형규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1급 발암물질 비소 등이 섞인 지정 폐기물을 불법으로 묻은 폐석산입니다. 이곳에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모여 커다란 웅덩이 4개가 생겼습니다. 웅덩이에 모아둔 침출수는 3만 6천 톤에 달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침출수가 120톤에 그쳐 인근 주민들은 올여름 장마철에 침출수가 또 넘쳐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침출수가 무단 방류되거나 흘러내렸을 때 주변 토지를 오염시키지 않을까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현재 이 폐석산에 묻혀있는 폐기물만 모두 143만 톤. 지난 6달 동안 다른 곳으로 옮긴 폐기물은 3천 톤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폐기물도 서둘러 처리해야 하는데 옮길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매립장은 전국적으로 34곳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3년이면 모든 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됩니다. 현재로선 새로운 매립장을 조성하는 것 말고는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부, 전라북도 주민 대표 등과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매립지 조성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허술한 불법 폐기물 관리 탓에 지역 사회가 뒤늦게 폐기물 뒤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형규입니다. 네, 비가 오면 더 위험해지는 곳은 앞서 보신 폐석산이 있는 곳뿐만이 아닙니다. 가파른 비탈길과 절개지는 비가 오면 붕괴 위험이 더 커지는데요. 해마다 점검에는 나서면서 안전시설은 어쩐 일인지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현장은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가 바로 뒤로 깎아지른 산비탈이 이어집니다. 5단계로 나눈 위험도에서 이곳은 붕괴 위험이 가장 큰 곳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2년 전 집중호우 땐 산사태가 나기도 했지만 자치단체가 한 복구 작업은 한 줄짜리 돌담이 전부였습니다. 비 올 적에 일로 넘어왔었어요. 여기까지 다. 그랬는데 시에서 와가지고 보수했어. 비가 어느 정도 올라나 그건 나도 모르고. 이 농촌도로 역시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 옆이지만 낙석을 막기 위한 안전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낙석 방지망이나 방지책 대신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전부입니다. 또 다른 급경사지입니다. 산사태로 집이 무너진 뒤 석축을 쌓긴 했지만 여전히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런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이 충북에서만 200곳이 넘습니다. 2012년엔 5곳에 불과했는데 건물과 도로가 새로 들어서면서 40배 넘게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가 난 이후 관리하기보단 설계 이전부터 지질학적 특성을 충분히 조사해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사면 붕괴가 잘 날 수 있는 취약한 그런 지질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너지기 전에 사전에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한데. 해마다 전국에서 일어나는 붕괴 사고는 300건이 넘습니다. 붕괴 위험 지역의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여름을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어제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9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단 4도가량 낮겠지만 평년 수준을 3도가량 웃도는 수준인데요.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26도, 수요일은 28도까지 올라 이번 주 한낮 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 그리고 대구와 울산을 중심으로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차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서 미세먼지가 풀풀이 흩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오전 한때만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이겠지만 오후부터는 전국적으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는 약간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는 가운데 내륙 곳곳에 안개가 무척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차차 흐려지면서 오후부터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6.8도, 대구 12.9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크게 올라서 대전과 광주 28도, 대구와 안동 27도, 춘천과 원주, 서울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 2m로 잔잔하게 일겠고 해상에도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됐거나 혹은 증인으로 신청된 전현직 법관들이 본격적으로 법정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여러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평소 양심대로 판결한다던 그들, 과연 피고인석이나 증인석에서도 양심을 지키고 있을까요?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자신과 후배 판사들의 결백을 호소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수사당일 자기들 사업자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유를 제대로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전현직 판사들의 말은 다릅니다.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너무 오만했다며 반성하기도 하고
검찰 조사에서 법원행정처 업무를 후회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로서의 양심, 양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잘 지키지 못했단 겁니다. 만일 그 사람들에게 나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그 책임이 제가 안타깝습니다. 반성하던 판사 증인들도 잘잘못을 가릴 땐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자신은 법원행정처에서 그저 말단 직원이었다. 상사의 지시를 문서로 옮겨 보고서를 납품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판사의 양심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근거로 쓰기도 합니다.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판사 개개인에 법원행정처가 영향을 끼치는 건 불가능해 재판 개입도 재판 거래도 없었던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모두 10명. 각 재판에 많게는 100명이 넘는 전현직 판사들이 증인으로 나와 그동안 법관의 양심을 지켜왔는지 양심을 걸고 증언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는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됐다며 대법원의 징계 대상이 된 판사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북한과 인접한 중국 동북 삼성 지역에서 역사 통일 골든벨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역별 예선을 통과한 100여 명의 한국 학생들이 해외 결선 진출권을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선양 김명주 특파원입니다. 해외 거주 학생들에게 남북 통일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역사 통일 골든벨. TV 프로그램으로 봤던 익숙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 둘, 셋, 답판을 풀어주세요. 고민 끝에 답을 쓰고 두 팔을 들어 올리지만 문제가 거듭될수록 희비가 엇갈립니다. 북한과 인접한 지역 특성에 맞게 최근 남북 관계 등 시사성 있는 문제도 등장합니다. 학술 문화 분야에서 진행된 남북 교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을 두 번의 패자 부활전을 거쳐 마지막 2명이 남았습니다. 난이도가 한층 높아진 35번 문제. 우리나라가 수입한 전투기 이름을 쓰세요. 최후의 1위는 놀랍게도 3년 연속 우승 기록을 세운 여고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우승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고요. 정말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110여 명의 참가 학생들은 선양과 옌지, 다롄 등 각 지역을 대표해 장기자랑도 뽐내며 화창한 봄날 하루를 즐겼습니다. 특히 3.13 룽징 만세운동을 다룬 뮤지컬 공연은 완성도 높은 형식과 내용으로 시선을 끌었습니다. 전 세계 43개 지역에서 선발된 학생들은 올해 광복절 기념 KBS 역사통일 골든벨 해외 결선에 참가하게 됩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인기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마사지일 텐데요. 태국 치앙마이에 가면 여성 수감자들이 마사지를 해주는 교도소 직영 마사지 가게가 있습니다. 수감자들에게 마사지를 가르쳐주고 낮에는 직접 가게에서 일도 하게 하면서 출소 후 취업까지 책임져주는 일종의 교도소 직업훈련소인 셈인데요. 유석조 특파원이 특별한 이 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른 새벽 교도소 철문이 열리고 여성 수감자들이 호송차에 오릅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치앙마이의 한 마사지 가게. 종업원 모두 여성 수감자들로 교도소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교도소 안에서 300시간 이상 전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마사지 기술이 뛰어납니다. It's just amazing. So you keep the moment and you forget everything. 수감자들은 하루 8시간 일하고 다시 교도소로 돌아갑니다. 수입은 교도소 측과 절반씩 나누는데 한 달 수입이 대졸자 초임 수준이나 됩니다. จากที่ไม่เคยตั้งใจไม่มีความอดทนทำอะไรเลยก็สามารถที่จะเปลี่ยนจากหลังมือเป็นหน้ามือ 이 교도소에서 여성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마사지 교육을 시작한 건 14년 전. 매년 350명씩 교육 과정을 마치고 마사지사 자격증을 받습니다. คือใครจะมาเรียนนวดเนี่ยนะคะโดยเฉพาะเรือนจำอื่นๆนะคะอยากจะฝึกผู้ต้องขังเรื่องของการนวดไทยก็มาเรียนที่นี่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모범수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지만 경쟁률이 7대1이 넘습니다. 일반 수감자들은 출소 후에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지만 마사지 훈련을 받은 수감자들은 출소 후에도
거의 취업이 보장됩니다. 수감자 출신 마사지사를 전문적으로 고용하는 업체도 치앙마이에서만 12곳이나 됩니다. 최근에는 교도소 안에도 마사지 가게를 열어 교도소도 관람하고 마사지도 받으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치앙마이에서 KBS 뉴스 유석주입니다. 외국 관광객들에게 노래를 들려주는 이스라엘은 전쟁과 점령의 나라로 알고 있겠지만 스타트업의 나라이고 젖과 꿀이 흐르며 항상 밝은 나라라고 노래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번 주 텔아비브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음악제 유로비전 노래대회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치안에 신경을 쓰는 건 물론이고 여러 시민단체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탄압했다며 유로비전 개최를 반대하자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뻘건 용암이 뿜어져 나옵니다. 해가 떠도 화산재로 하늘이 온통 회색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10일 밤 에콰도르의 엘 레벤타도르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화염이 화산 분화구에서 1km 넘게 뻗었고 암석들이 하얀 빛을 발하며 뿜어져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퀴토의 아마존 지역에 있는 엘 레벤타도르는 등산객들에게 명소로 자리 잡았지만 에콰도르에선 화산 활동이 가장 강력해서 주의해야 할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세계 건축가들이 화재로 무너져 내린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새 첨탑 디자인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유명 디자이너는 불꽃 모양의 첨탑 디자인을 선보였고 슬로바키아의 한 디자인 회사는 조명탑을 세워 밤에 빗줄기를 하늘로 쏘아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프랑스 총리는 최근 첨탑의 새 설계를 국제 공모하겠다고 밝혔지만 르 피가로지 설문 결과 프랑스 국민 절반 이상은 새 디자인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한국 최초의 영화는 1919년에 선보인 의리적 구토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그 작품이 나온 지 올해로 꼭 100년이 됐으니까 한국 영화는 올해 100주년을 맞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고 또 최신 기술로 고전 필름들을 되살리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61년 한국 최초로 베니스 영화제에 출품된 고 신상옥 감독의 영화 성춘향. 재즈와 판소리가 어우러진 공연으로 다시 태어나 관객과 만났습니다. 60년이 다 된 영화지만 화질도 색상도 선명합니다. 흠이 나고 색이 변한 필름이 현대의 복원 기술을 만나 4K 고화질 디지털로 되살아난 겁니다. 음악은 어떻게 들어야 하고 영화는 어떻게 봐야 되고 판소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라고 우리가 고정적으로 생각했던 거를 떠나서 이렇게도 볼 수 있네 정도로 생각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필름에 묻은 손자국과 이물질을 없애고 영상을 일일이 확인하며 흠집을 찾아냅니다. 디지털로 스캔한 필름의 손상 부위를 일일이 복원한 다음 마지막으로 색 보정에 들어갑니다. 색을 한번 빼는 그 탈색, 미용으로 따지면 탈색 개념으로 해서 색을 한번 다 날린 다음에 7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저 옷 색깔 화이트랑 그다음에 머리 색깔 블랙을 맞추는 정도로 작업을 했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48편에 이르는 한국 영화가 이런 작업을 거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지배적으로 알려진 한국 영화의 역사보다는 기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건 잘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어떤 시도가 있었나 이준익, 강재규 등 영화 감독 100명이 각자 만든 100초짜리 영상으로 옴니버스 영화를 제작하는 등 영화계는 다양한 행사로 한국 영화 10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장애와 암투병 속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남기고 떠난 고 장영희 교수 10주기를 맞아서 고인이 남긴 산문들이 독자들을 찾아옵니다. 그 밖에 신간 소식 문화부 김석 팀장이 전해드립니다. 살아온 날들을 기적이라 말하며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많은 이에게 희망을 선물한 영문학자이자 수필가 고 장영희 교수. 이 세상에 장애가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무슨 인간관계에 장애도 있을 수 있고 돈이 너무 없으면 그것도 일종의 장애고 돈이 또 많아도 너무 또 많아도 장애 있을 수 있잖아요.
암투병의 고통을 견뎌가며 불굴의 의지로 써내려간 고인의 주옥 같은 문장들. 10주기를 맞아 새로운 모습으로 독자를 찾아왔습니다.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도 사랑과 희망을 이야기한 고인의 맑은 글은 지금도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친숙하거나 혹은 생소한 그림들.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이 그림들의 공통점은 바로 책을 읽는 모습을 그렸다는 것. 2만 권에 이르는 장서에 파묻혀 독서가로 살아온 저자가 책이 묘사된 그림 38점을 골라 그림 속 책의 비밀을 벗겨냅니다. 꼼꼼하고 깊이 있는 분석에 풍부한 상상력이 더해져 읽는 기쁨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아무리 잘 만든 물건도 팔리지 않으면 무용지물. 100년 된 명품부터 1000년 전통의 시장까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사랑받는 것들의 비밀은 과연 뭘까? 비주얼 전략가로 이름난 저자가 40개 나라 100개 가게 200개 기업에서 찾아낸 자기만의 이미지 만들기 전략을 담았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게 돼버렸는데요. 이 미세먼지 탓에 요즘은 아파트 분양 현장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나 편의시설에 앞서서 미세먼지를 얼마나 잘 줄여주는지가 주요 마케팅 포인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방 조리시설에서 연기가 올라오자 천정에 설치된 공기청정기가 순식간에 연기를 빨아들여 배출합니다. 외부 공기는 깨끗이 정화시켜 실내로 공급합니다. 한 건설사가 개발한 환기가 필요 없는 실내 공기청정 시스템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건설사가 공기청정기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고객들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이 부분을 솔루션을 내줄 것이냐 하는데. 이 업체는 반도체 공장에서나 쓰는 에어샤워 기능을 아파트 실내로 가져왔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공기 흡입기를 설치하는가 하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부엌이나 거실 등 실내 곳곳에도 환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실내 구조나 인테리어로 경쟁하던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이젠 미세먼지 저감 기술이 중요 포인트가 된 겁니다. 밖에서 입구에서 다 이렇게 털어주고 정화시켜서 들어가는 부분은 최고죠, 지금 시대에.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거를 다 제거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 좋죠. 다만 미세먼지 저감 시설 등은 아파트 분양가 인상의 한 원인이 되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접목된 AI 스피커 이제는 크게 낯설지 않은데요. 이 음성을 넘어서 화면과 보안 기능까지 더해서 애완동물을 돌보거나 예약까지 해주는 인공지능이 등장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 어디까지 발전을 했는지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에 혼자 있는 개가 과자를 쏟자 인공지능 AI 스피커가 이상 행동을 감지합니다. 곧바로 외출한 주인에게 알려줍니다.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집안일까지 하면서 영상통화를 합니다. 인공지능 AI 스피커에 있는 카메라가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Book a national car rental for my next trip. 이렇게 말하자 AI가 여행 일정과 예산에 맞게 렌터카를 신청합니다. 복잡한 서류 작성까지 알아서 척척입니다. 구글이 새롭게 선보인 첨단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Now we continue to believe that the biggest breakthroughs are happening at the intersection of AI, software, and hardware. 활용되는 정보는 더 많아졌지만 AI 스피커에 이용된 개인정보는 기기박 서버엔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사생활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보가 이 서버 단으로 넘어가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도용당한다면 상당한 이제 위험 부담을 가지게 되는데 AI가 점점 발전되면 프라이버시 이슈, 보안 문제가 상당히 크고요.
국내 ICT 기업들도 화면을 더한 AI 스피커를 연달아 출시하며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내년에 53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인공지능 시장. 글로벌 IT 기업들의 생존을 건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최근 국내 최대 사냥 서식지인 강원도 삼척 응봉산에 생태 탐방로가 설치됐습니다. 정부 예산까지 투입된 이 탐방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멸종 위기종 사냥의 서식지를 망가뜨릴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소영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삼척과 경북 울진에 걸쳐 있는 응봉산입니다. 깊은 협곡과 폭포를 품고 있어 남한의 마지막 비경으로도 불립니다. 천혜의 조건 덕에 멸종 위기종 1급인 사냥이 100마리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사냥 서식지입니다. 저 위에 전망이 보이고 조금 튀어진 곳에 똥자리를 설치해놓고 배설도 하고. 삼척시는 지난해 여름 이곳에 생태 탐방로를 설치했습니다. 산 초입부터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2용소까지 약 2.5km 구간 곳곳에 철제 탐방로가 깔렸습니다. 환경부와 자치단체 예산 8억 6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줄을 잡고 올라가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생기니까 마을 주민들이 정비를 해달라고 이제 저희한테 와서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탐방객들에게는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이지만 사냥에게는 반갑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척을 두려워하는 사냥의 특성 탓에 서식지가 단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탐방객들이 이렇게 과도하게 대규모로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동물들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겪게 되고 환경 부하가 아주 크게 걸리는 그런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당국도 사전조사가 부족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초입세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탐방로를 개선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고민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고요. 삼척시는 탐방로 사전 예약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사냥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입양에 대한 생각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국내 가정에 입양되는 어린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어린이의 삶을 바꾸는 입양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4살 터울의 강희 현희 남매입니다. 갔다 왔어? 엄마 품에 안겨 어리광을 부리는 모습이 여느 단란한 가족과 다름없습니다. 남매는 생후 한 달도 안 돼 보호시설에서 이 집으로 입양됐습니다. 강희 낳아주는 엄마가 만든 거야. 이거는 엄마가. 난임을 겪은 엄마는 나이 40의 첫째 아이를 4년 뒤 둘째를 입양했습니다. 법으로 맺어진 가족이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혈육보다도 더 끈끈한 가족의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하나를 집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썼어요. 지난해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 수는 681명. 입양에 대한 인식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실제 입양은 해마다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하고 건강검진 등 각종 서류를 갖춰 판사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부모 검증 절차가 입양을 망설이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이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하시는데 그런 걸 이렇게 허락받고 판단하고 그럴 수 있는 가치의 어떤 그게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 사랑을 과연 어떻게 그거를 측정할 것인가? 보통의 가족들하고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는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거든요. 이 아이가 빨리 새로운 부모를 만나서 정상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세상 전체는 바꾸지 못해도 한 아이의 세상을 바꾸는 입양의 힘을 평범한 가족들은 믿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월요일답게 일찍부터 정체 시작돼 정체되는 구간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즐거운 출근길 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모두 강 동쪽으로 힘겨운 모습인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긴 구간 정체고 나란히 가고 있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도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방면으로도 상계교부터 성동 분기점까지 거의 대부분 구간 밀리고 북부간선도로는 신내 IC부터 월릉 분기점 사이 양방향 정체입니다.
왕산로 도심 방면 신설동 사거리부터 흥인지문 사이 긴 구간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 세검정로 도심 방면 신영동 삼거리 부근 출근 차량 늘어나 신호대기 시간 길어지는 모습입니다. 율곡로 안국역 부근 출근 차량 빠르게 늘고 있고 강남대로는 강남역과 양재역 부근 양방향 소통 원활합니다. 이어서 교통통제 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염창교 부근 시설보수 공사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 개 차로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전국적인 버스 운행 중단 사태가 현실화할 조짐입니다. 자동차 노련 소속 운전기사 4만여 명이 지난 주말 파업을 결의한 데 이어 내일까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는 15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안과 준비가 부족한 주 52시간제 시행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내년 1월부터는 50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버스업계의 특성상 연장 근로수당 비중이 커 근로시간 감축은 임금 삭감과 직결됩니다. 운전기사들의 요구는 임금 보전과 인력 충원입니다. 현행 임금 산정 방식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하면 많게는 1인당 100만 원가량의 월 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 적정 수준의 운행 횟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5,000명의 버스기사를 충원해야 합니다. 인건비 추가 부담도 7,300여억 원에 이릅니다. 서울 등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면 경기도 등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비슷한 상황입니다. 버스업계는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 보전은커녕 추가 인력 도입도 버겁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상당수 노선을 폐지하거나 운행 횟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심야 이용객과 읍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더 커졌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책임감이 부족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치단체의 요금 인상을 권고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애물단지가 된 셈입니다. 결국 피해와 부담은 이용 시민들과 국민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됐습니다. 주 52시간제는 근로조건 개선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때문에 노선버스 운송업도 주 52시간 특례업종에서도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파업 사태는 종전과 다른 해법이 필요합니다. 비상수송대책뿐 아니라 버스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광역버스에 대한 중재와 준공영제 확대 등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뉴스에서였습니다. 버스노조가 모레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버스노조와 비공개 회동을 갖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달 안에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형식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르면 오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김 전 차관은 어제 두 번째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중 정상이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무역 현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에 성공한 뒤 협상을 하면 중국에 더욱 나쁠 것이라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번 주 한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오늘 25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3도가량 웃도는 날씨가 예상되고요. 내일은 기온이 조금 더 올라서 서울 26도, 모레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남 지역, 대구와 울산 등 일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오전 한때 나쁨 수준 보이겠는데요. 점차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와서 미세먼지를 뿔뿔이 흩어지게 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되겠지만 밤한때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사고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오후부터 밤 사이 조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광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